나의 완벽한 허니문 함정. 나는 내가 모은 600만 원을 전부 털어 몰디브 신혼여행을 정성껏 계획했다. 남편 박지훈과 결혼 4주년 기념일을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무려 7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우리를 따라온 것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세 식구인 시동생네,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까지.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내 손에 신분증 뭉치를 아무렇지 않게 떠넘겼다. 그 거만한 태도는 마치 하인을 부리는 듯했다. 연희야, 멍하니 뭐하니? 어서 우리 표도 발권해. 그들 각자의 눈에는 공짜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몰디브행 비행기 표가 이숨 막히는 결혼 생활에 내가 준비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갈라져 각자의 길을 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랭이, 아가, 지훈이한테 너희들 휴양지로 여행 간다는 얘기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나를 떠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나는 서둘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네, 어머님, 지훈 씨랑 결혼한 지 4년이 돼서요. 바람도 쐴 겸 해서요. 몰디브라고? 거기 엄청 비싼 곳 아니니? 너도 참 돈 쓸 줄 아는구나. 김 여사의 말은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위험한 낌새를 눈치챘다. 나는 그 말을 애써 무시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가끔은 저 자신한테 상도 줘야죠. 6박 7일간의 몰디브 여행 경비 600만 원은 항공권부터 수상빌라까지 모두 내 연말 보너스로 예약한 것이었다. 남편 박지훈의 월급은 빠듯했고 생활비는 거의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깊이 사랑했기에 기꺼이 감수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김 여사가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희야, 있지? 나랑 네 아버님은 평생 제주도도 제대로 못 가봤다. 맨날 TV에서나 그런 멋진 바다 구경을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역시나 나는 식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이번 여행은 저랑 지훈 씨 결혼기념일 여행이라서요. 둘만 가기로 했어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둘이 가면 무슨 재미야? 김 여사는 내 말을 즉시 끊었다. 마침 나랑 내 아버님도 시간 많으니까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니? 걱정 마라. 우린 아무 데서나 잘 자니까.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다. 어머님이야 아무 데서나 주무셔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예약한 건 허니문 스위트룸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면 모든 예약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다. 어머님, 그건 좀 그렇게 알겠다. 김 여사는 내게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비행기 시간이랑 편명 보내주렴. 나랑 내 아버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이고, 휴양지 갈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내게는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주방에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단조로운 소음만이 가득했다. 마치 내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그날 밤 박지훈이 퇴근하자 나는 이 사실을 알렸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다 같이 신나게 놀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야. 부모님께 세상 구경시켜드린다고 생각하자. 응? 하지만 이건 우리 4주년 기념 여행이잖아. 내 목소리가 격앙되어 높아졌다. 분명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당신도 동의했었고. 에이, 뭐 비슷하잖아. 박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모시고 여행 한번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연희야, 너무 속 좁게 굴지 마. 속이 좁다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박지훈 씨, 이 여행 경비 600만 원 다 내 돈으로 낸 거야. 나 이번 여행 가려고 제대로 된 새 옷 한 벌 못 샀어. 내 고함에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안으려 다가왔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내 고생한 거 다 알지. 그럼 이렇게 하자. 여행 다녀와서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보상으로. 어때? 또 이 방식이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내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나는 지친 몸짓으로 그를 밀어냈다. 마음속의 불길은 서서히 꺼져갔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이 남았다. 이틀 후 나는 이 일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는 가족 식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를 집으로 불렀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주버님 박지석 부부와 그들의 10살배기 아들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기쁜 소식을 발표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전부 몰디브로 여행 간다. 형님인 최미영 씨는 과장되게 소리를 지르며 나를 힐끔거렸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 어머님, 진짜요? 이게 웬일이에요? 누가 계획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나를 가리켰다. 누구긴 누구야. 우리 착한 연희가 특별히 마련했지. 나는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최미영 씨는 즉시 내 옆으로 다가와 친한 척 팔짱을 꼈다. 그 가식적인 행동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리나, 동서, 정말 우리 박씨 집안의 복덩이야. 최미영 씨의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다. 우리 민준이 이렇게 클 동안 진짜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잖아. 맨날 일기장에 내 소원은 돌고래 복이라고 쓰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속으로 냉소가 흘렀다. 지금 무슨 연극을 하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다음 순간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지 말고 이번 몰디브 여행에 우리 가족도 끼워주면 안 될까? 최미영 씨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린 까다롭지 않아. 민준이랑 그냥 한 방에서 대충 자도 돼. 아이한테 좋은 구경 시켜준다고 생각해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연희야. 내 형님 말이 맞다. 다 한 가족인데 여행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내 아주버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참에 푹 쉬게 해주고 나는 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조카에게 갈비를 집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형님, 이번 여행 일정과 호텔은 전부 2인 기준으로 예약했어요.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유, 그게 뭐 대수라고. 최미영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면 되지. 요즘 인터넷 예약 얼마나 편한데. 그냥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되는 일이잖아.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되는 일? 정말 쉽게 말한다. 600만 원짜리 럭셔리 패키지는 2달 전에 예약해서 받은 할인가였다. 지금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면 비용이 2배로 뛰는 것은 물론이고 방을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무엇보다 왜 내가 힘들게 계획한 낭만적인 둘만의 여행이 그들 온 가족의 공짜 복지가 되어야 하는가? 동서, 설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침묵하자 최미영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아? 우리 지훈이가 동선의 집에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돈 좀 쓴다고 이러는 건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저희 집이 무슨 도움을 받았는데요? 나는 마침내 폭발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어떻게 없니?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 남동생 집 살 때 지훈이가 500만 원 보태줬잖아. 그 돈은 돈 아니니? 이제 와서 자기 형네 가족 여행 좀 데려가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서연이 사람 양심이 있어야지.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 일 500만 원은 명백히 결혼 전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돈이었다. 그때 남동생이 급전이 필요했고 박지우는 돈이 없다고 해서 내 돈으로 먼저 빌려준 것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돈이 박지훈이 우리 집을 도와준 돈으로 둔갑했는가? 이건 명백한 흑백 논리이자 사실 왜곡이었다. 어머님, 그 돈은 제 돈이에요. 나는 붉어진 눈으로 반박했다. 내 돈? 네가 지훈이한테 시집 온 이상 내 돈도 우리 박씨 집안 돈이야. 시어머니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소리쳤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서연이 오늘 이 일 네가 좋다고 해도 가고 싫다고 해도 가는 거야. 미영이네 식구 무조건 같이 간다.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주버님 식구는 구경꾼처럼 나를 쳐다봤고 시아버님 박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술만 마시고 있었다.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내 남편 박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연희야, 말 좀 그만해. 엄마도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잖아. 우리 좋으라고?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다. 그 순간 끝없는 슬픔과 굴욕감이 나를 덮쳤다. 나는 이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가족의 얼굴들을 보며 더 이상 논쟁할 의욕을 잃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그리고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순순히 따르자 시어머니와 최미영 씨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야지.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내 손을 두드렸다. 가족이란 이래야 하는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음식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지훈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거칠게 뿌리쳤다. 연희야, 화 풀고. 우리 엄마 원래 입이 거칠어도 속은 따뜻한 분이잖아. 아기는 없으셨을 거야. 그가 여전히 변명하려 들자 나는 그를 쳐다보며 또박또박 물었다. 박지훈 씨, 당신은 내가 당신네 집안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당황한 얼굴을 보니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침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소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내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나는 모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소유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딱 한마디를 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내 마음속 안개를 단숨에 걷어냈. 랭산, 연희야, 너 결혼한 거 아니야. 박씨 집안에 공짜 가사 도우미로 입주한 거지. 그것도 돈까지 바쳐가면서. 소유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피 흘리는 내 현실을 정확하게 갈라냈다. 넌 대체 뭘 보고 그 남자랑 결혼한 거야? 마마보이인 거? 무능한 거? 아니면 온 가족이 널 돈줄로 보는 거? 그녀의 연이은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 나는 대체 뭘 보고 그를 선택했을까? 연애 시절 나는 그의 다정함에 반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다정함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엄마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네가 좀 더 이해하면 집안이 평화로워지잖아. 이런 말들은 주문처럼 나를 이 결혼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나의 모든 희생과 인내는 그들 눈에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 소유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망으로 가득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소유리가 차갑게 웃었다. 서연이, 똑똑히 들어. 이 세상에서 널 구할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야. 넌 화를 못 내는 게 아니야. 단지 너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너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있을 뿐이지. 이제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을 때가 됐어. 넌 돈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뭐가 무서워? 소유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좋아, 가게 해줘. 넌 무대만 멋지게 차려주면 돼.
이 연극을 어떻게 연출할지는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렸어.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소유리의 말은 씨앗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빠르게 싹을 틔웠다. 맞아.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지?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온전한 인격체다. 나는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는 너무 많이 양보하고 너무 많이 참아왔다. 신혼집 전세금 2억 중 우리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을 내주셨지만 집 계약서에는 나와 박지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결혼 때 받은 예단비 3억만 원은 시어머니가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서는 얼마 뒤 시동생 박지환의 새 차를 사주는데 써버렸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건 항상 나 혼자였고 그들 가족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기 바빴다. 지난 일들이 영화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은 차가워졌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다. 다음 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아주버님네 가족 신분증 정보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신분증 번호 보내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순순한 태도에 박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심지어 내게 기쁘다는 듯 뽀뽀하며 내가 이해심이 넓다고 칭찬했다. 나는 안심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해심이 넓다고? 아마도 나는 단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치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곧 박지훈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 5식구 총 7명의 신상 정보를 내게 보내왔다. 나는 그 명단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행동했다. 평소처럼 출퇴근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전화에 나를 챙기는 척하며 항공권 예약 상황과 호텔이 5성급인지 오션뷰 룸은 있는지 등을 떠봤다. 나는 온순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잘 준비했어요.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내 동시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박지훈은 내게 더욱 친절해졌다. 아마도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미안했는지 보석을 사주고 꽃다발을 예약하기도 했다. 형님 최미영 씨는 가족 단톡방에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몇 개 올렸다. 역시 우리 동서가 속이 깊어. 어떤 여자들처럼 쪼잔하지 않고 말이야. 나는 단톡방의 메시지를 보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화면을 캡처해 두었을 뿐이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드디어 출발일이 되었다. 그날 새벽 박지훈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미 내 짐을 다 쌌다. 18인치 기내용 캐리어 하나,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공항에서 봐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불평했다. 자기야, 왜 더 안 자고, 왜 혼자 먼저 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차가 막힐까봐 걱정돼서요. 먼저 가서 수속하고 있을게요. 준비되면 빨리 와요. 알았어. 그럼 먼저 가 있어. 우리도 곧 갈게. 박지훈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것이었던 적 없는 이 집을. 바깥 하늘은 씻은 듯이 파랗고 맑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주 멋진 대서사시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작가이자 감독이며 절대적인 주인공이었다.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큰 선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얼마나 다채로울지 몹시 기대되었다. 링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아직 넉넉했다. 나는 창가 카페에 자리를 잡고 라떼 한 잔을 시켜 여유롭게 음미했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했. 창밖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내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소유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전투는 어떻게 돼가? 지원군 필요해? 나는 승리의 V2
자 이모티콘과 함께 자신만만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걱정 마. 모든 게 내 계획대로야. 약 1시간 후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자기야, 우리 도착했어. D구역 입구인데 당신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D구역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멀리서도 그 거대한 무리가 눈에 띄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자신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 듯한 자줏빛 원피스를 입고 과장된 선글라스를 낀 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시아버님 박철수 씨는 거대한 캐리어를 밀며 그 뒤를 따랐다. 아주버님 박지석과 형님 최미영 씨는 각자 아이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아이는 신나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샀다. 시동생 박지환과 그의 여자친구도 함께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공짜 럭셔리 여행을 즐길 생각에 기쁨과 더위함이 가득했다. 나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즉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공항 터미널 절반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 연희야, 여기다. 빨리 와. 뭘 그렇게 꾸물거려? 나는 미소를 띤 채 서두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탑승권은 다 발권했니? 김 여사는 다급하게 물으며 내 손에서 탑승권을 빼앗을 기세였다. 나는 두 손을 펼쳐 보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아직 시간 일러서 발권 안 했어요. 같이 체크인 카운터로 가요. 옆에 있던 최미영 씨가 거들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서두르시네. 동서가 하는 일인데 저희가 뭘 걱정하겠어요. 나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무리를 이끌고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가는 내내 시어머니와 형님은 몰디브에 도착한 후의 일정을 신나게 계획하고 있었다. 거기 해산물 뷔페가 그렇게 끝내준다던데. 연희야, 제일 좋은 식당으로 예약해야 한다. 그리고 그 뭐냐, 수중 레스토랑. 입장료가 엄청 비싸다던데 우리 꼭 가봐야지. 아, 맞다. 돌아올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 연인이가 우리한테 한 세트씩은 사줘야 한다. 그들은 내 지갑을 자기들 것인 양마음대로 계획했고 내 남편 박지우는 옆에서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귀에 거슬리는 말들을 들으며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줄이 길지 않아 금방 우리 차례가 되었다. 항공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권과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방에서 여권 2개를 꺼냈다.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박지훈의 것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직원에게 건넸다. 안녕하세요.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여권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했다. 내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는지 7명의 신분증을 전부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멍하니 뭐해? 우리 것도 빨리 같이 처리해야지.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얼굴에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박지훈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내 팔을 가볍게 치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연희야, 왜 그래? 어서 부모님 신분증 직원분께 드려야지.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저 김영자 여사를 보며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2인 신혼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당연히 항공권도 2장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순간 조용해진 공기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김영자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최미영 씨 가족의 의기양양한 표정도 그대로 얼어붙었다. 세상이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췄다. 오직 직원의 상냥한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연희 고객님, 박지훈 고객님, 두 분의 탑승권 발권되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그녀는 새로 인쇄된 탑승권 2장을 내 손에 건네주었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그리고 다시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곱게 관리받았을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폭풍우가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링우, 서연이,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김영자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공항의 소음을 찢었다. 주변 여행객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우리 비행기표는 다 준비했다고 했잖아. 나는 2장의 탑승권을 손에 꽉 쥔 채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네, 준비했어요. 저와 지훈 씨 표요. 이 여행은 원래부터 저희 2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너, 김영자 여사는 분을 이기지 못해 손을 들어 내 뺨을 때리려 했다. 박지훈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엄마, 왜 이러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라고. 김영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온 가족을 속인 이 천하의 몹쓸 것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 박지훈, 똑똑히 들어. 오늘 네가 쟤랑 같이 가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정신을 차린 형님 최미영 씨도 즉시 달려와 중재하는 척하며 상황에 불을 지폈다. 동서, 왜 이래? 우리한테 불만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지. 혹시 아직 발권 안 한 표가 있는 거 아니야? 얼른 가서 발권해와. 괜히 부모님 화나시게 하지 말고. 그녀는 마치 내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듯이 눈치를 주었다. 참으로 가소로웠다. 나는 눈앞에 이 위선적이고 추악한 얼굴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비웃음이 나왔다. 형님, 장난 아니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 표는 2장뿐입니다. 서연이, 박지훈도 조급해졌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애원과 원망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제발 그만 좀 해. 응? 남들 다 보는데 이러지 마. 일단 표부터 끊자. 돈은 내가 낼게. 그는 지갑을 꺼내려 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낸다고? 당신 한 달 월급으로 7명분의 당일 발권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어? 아니면 몰디브에서 일주일 동안 7명이 지낼 수상 빌라와 모든 경비를 감당할 수 있냐고. 박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맞다. 그는 돈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월급 대부분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의 어머니와 형에게 들어갔다. 우리 집 살림은 언제나 나 혼자 꾸려왔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일부러 우리를 속였어. 김영자 여사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로 쉰 목소리를 냈다. 속인 적 없어요. 나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저는 단지 박지훈 씨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나는 남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나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땀만 뻘뻘 흘리는 남자. 박지훈 씨, 이제 선택해요. 나는 2장의 탑승권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하나는 몰디브행 비행기표, 다른 하나는 이혼 합의서였다. 선택해요.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앞으로 우리 2사람의 작은 가정과 당신의 그 대가족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든가 아니면 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청으로 가든가.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지훈의 얼굴에 쏠렸다. 그의 표정은 충격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변해갔다. 이 선택이 그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잔인하지 않았을까? 지난 세월의 서름과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를 보며 그의 판결을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나는 600만 원을 들여 예약한 몰디브 여행으로 우리 결혼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다. 그런데 왜 공항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게 되었을까? 나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4년 동안 흔들렸던 남자 박지훈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그거만함 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내가 이토록 단호할 수 있었을까? 내 손에 들린 이혼 서류 옆에는 박씨 집안 전체를 뒤흔들 더 중요한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비행기 표를 향해 뻗었다가 다시 움츠리기를 반복했다. 주변 여행객들은 이미 이 가족 드라마를 구경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훈아, 뭘 멍하니 서 있어. 아들이 망설이는 것을 본 김영자 여사가 발을 동동 굴렀다. 저게 너 협박하는 거잖아. 여자 하나가 하늘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쟤 따라가기만 해봐. 내가 당장 죽어버릴 테니. 그녀는 정말로 기둥에 머리를 박을 듯한 자세를 취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그녀를 말렸다. 최미영 씨도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동서,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다 가족인데 무슨 말이든 좋게 풀면 되잖아. 지훈아, 어서 동서 좀 말려. 너무 제멋대로잖아. 모든 시선이 박지훈에게 쏠렸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음은 고요했다. 긴장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5분이 지났다. 박지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땀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나와 4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당신 선택 잘 알았어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박지훈 씨,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말을 마친 뒤 나는 돌아서서 떠나려 했다. 연희야, 잠깐만. 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다. 가지마. 나 당신이랑 갈게. 이 말을 들은 김영자 여사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뭐라고? 박지훈, 너 미쳤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20년 넘게 널 키워준 부모를 버리겠다고? 박지훈은 이를 악물고 내 손을 놓은 뒤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연희 말이 맞아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만의 삶? 김영자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널 누가 키웠는지 잊었어? 내 형이 너 대학 보내려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간 건 잊었냐고. 이제 와서 출세했다고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의 말에 박지훈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또 저 도덕적 납치극.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박지훈이 선택을 했으니 나도 내가 준비한 것을 꺼내야 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김영자 여사에게 건넸다. 이거 보시면 흥미로우실 거예요. 김영자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첫 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이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주버님 박지석도 다가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동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버님, 어머님께 여쭤보세요.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그 서류는 내가 2달에 걸쳐 변호사 친구를 통해 알아낸 박씨 집안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었다. 20년 전 박지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당한 가치의 오래된 집과 꽤 큰 액수의 예금이 있었다. 법적으로는 시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었다. 하지만 김영자 여사는 큰아들 박지석과 짜고 당시 어렸던 박지훈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막내 시동생 몰래 모든 유산을 독차지했다. 더 심한 것은 그들은 그 집을 팔아 박지석의 현재 아파트를 사주고 남은 돈은 김영자 여사의 차명 계좌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박지훈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줄로만 알고 부모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신혼집 마련에도 우리 집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것이다. 이럴 리가 없어. 박지훈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할아버지 유산이라니. 엄마,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 했잖아요. 김영자 여사는 눈을 피하며 변명하려 애썼다. 지훈아, 그땐 네가 어렸고 우리도 다 너희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형은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저는 이 집에서 가장 가난한 아들로 계속 살게 하려고요. 주변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났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 정말 너무하네. 시어머니,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저 며느리 진짜 불쌍하다. 저런 시댁을 만나다니. 여론의 압박에 김영자 여사는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큰아들 박지석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박지석도 이미 정신이 없었다. 그는 아내 최미영 씨를 잡아 끌며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다. 어딜 가시려고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아주버님, 형님, 이 일이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나는 손에 든 또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다. 여기 두 분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증거도 있어요. 박지석 씨, 당신은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3년간 직위를 이용해 총 2억만 원의 공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용도로 사용했죠. 최미영 씨, 당신은 회사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고 영수증을 위조해서 총 150만 원을 챙겼고요. 이 증거들 이미 복사해서 변호사 사무실과 두 분 회사 감사팀에 보낼 준비 다 해놨어요. 박지석 부부는 이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렸다. 평소 온순하고 만만하게 보였던 서연이가 뒤에서 이런 것까지 조사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동서, 너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최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뭘 하려는 것 같냐고요? 나는 혐오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저는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지난 몇 년간 당신들이 저한테서 뜯어간 돈, 빌려간 돈, 그리고 저에게 준 정신적 피해까지 전부 다 계산해야죠. 나는 휴대폰 계산기를 켰다. 박지석 씨, 아들 민준이 학원비 한 학기에 100만 원씩 3년 동안 총 600만 원 제가 대신 내줬죠. 최미영 씨, 어머님 병원비 500만 원, 그것도 제가 냈고요. 김영자 여사님, 수술비 700만 원, 그것도 제 돈이었어요. 막내 도련님 결혼 축의금 1억만 원, 제 예단비에서 나갔죠. 그 외에 각종 명절 선물, 생활용품까지 대략 계산해도 총 5천만 원이 넘네요. 내가 지난 세월의 장부를 하나씩 읊을 때마다 박씨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다. 저 며느리 진짜 보살이었네. 완전 흡혈귀 가족한테 시집 갔구나. 저런 시어머니는 정말 최악이다. 여론의 압박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영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다. 몰라, 난 무조건 몰디브 갈 거야. 왜 너희 둘만 가고 우리는 못 가는데?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오늘 너희가 우리 버리고 가면 내가 이 공항에서 머리 밟고 죽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박씨 집안에 어떤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다 알게 할 거야. 그녀는 벽으로 달려가 머리를 박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박지훈마저도. 그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의 쇼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죄책감이나 타협의 기색이 없었다. 엄마, 그러시든가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어머니께 할 만큼 했어요. 저를 먼저 배신한 건 어머니세요. 할아버지 유산을 속이고 저를 이 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빚진 게 없어요. 그는 말을 마치고 나에게로 걸어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연희야, 가자. 그 순간 내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그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과 이 관계의 끝을 마주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짐을 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김영자 여사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와 박지석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박지훈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연희야, 미안해. 그동안 너 혼자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모든 짐을 너 혼자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보며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끈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지난 모든 서름과 상처가 그 순간 모두 터져나왔다. 박지훈 씨, 사실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기다렸어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 나도 사람이라 화도 나고 억울하고 슬펐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난 몇 년간 당신 가족들 비위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일은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 관계를 위한 마지막 시도였어요. 박지훈은 나를 힘껏 안았다. 연희야,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박 씨 집안의 며느리와 사위가 아니라 그냥 서연이와 박지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 공항방송에서 우리 항공편의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다. 몰디브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박지훈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탑승구로 향했다. 등 뒤의 소라는 점점 멀어져 갔다. 눈앞에는 푸른 하늘과 미지의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안에서 박지훈은 먼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연희야, 우리 분가해야 할 것 같아.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돌아가면 바로 집 알아볼게. 월세라도 괜찮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엄마랑 형이 당신한테 부당하게 굴었던 거 돈도 다 갚으라고 할 거야. 아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할게요. 대신 앞으로 우리 돈은 각자 관리해요. 당신 월급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생활비를 보탤지 얼마나 보탤지도 당신이 결정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요구는 안 돼요. 그리고 유산 문제는 아버지랑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 박지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내 몫은 한 푼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공정과 존엄의 문제니까.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박지훈이 이렇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 공항에서의 소동은 그에게도 성장과 각성의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먼 휴양지를 향해 날아갔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창밖의 구름 바다를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번 몰디브 여행은 나에게 단순한 허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존중과 평등을 쟁취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그 어떤 낭만적인 휴가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 7시간 후 우리는 몰디브에 도착했다. 에메랄드빛 바다, 새하얀 백사장, 흔들리는 야자수. 모든 것이 없어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와 박지훈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바닷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연희야. 박지훈이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마주 보았다. 제안할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우리 결혼식 다시 하자.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여기서, 이 해변에서,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오직 우리 둘만 서로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야. 앞으로는 서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우리 둘만의 가정을 만들겠다고. 나는 그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좋아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이번에는 새로운 서약을 해요. 그날 밤의 해변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낭만적이었다. 화려한 장식도 비싼 웨딩드레스도 없었다. 오직 밤하늘의 별과 부드러운 파도, 소리만이 배경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새로운 서약을 교환했다. 나 박지훈은
앞으로 서연이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이자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나 서연이는 앞으로도 박지훈을 계속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 또한 아낄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원칙과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삶의 도전을 함께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소위 평화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약을 마친 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바닷바람 속에서 박지훈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연희야. 우리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요.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마침내 나를 선택해줘서. 그날 밤 우리는 해변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했다. 마치 첫사랑을 하던 그 시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에 돌아가면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 결혼 생활도 회복과 재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되찾았고, 나와 함께 싸워줄 동반자를 되찾았다. 일주일간의 몰디브 여행은 순식간에 끝났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소유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어때? 이번 반격은 성공적이었어? 나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박지훈의 옆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 나는 답장했다.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선물도 얻었어. 무슨 선물? 용감한 나 자신을 되찾았고 평생을 맡길 만한 동반자를 되찾았어. 기내 창밖은 만리천공, 기내하는 평온한 시간. 나는 박지훈의 어깨에 기댄 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이번 몰디브 여행은 분명 허니문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각성과 재탄생의 시간이었다. 나는 600만 원으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 결혼에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사주었다. 이 돈은 정말 가치 있게 쓰였다. 집에 돌아온 후 모든 것은 예상대로였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내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예전처럼 무모하게 굴지는 못했다. 김영자 여사는 내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저지당했다. 박지석 부부는 공금 횡령과 부정 청구 문제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유산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박지훈이 자신의 몫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 돈으로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완전히 분가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오늘 나는 발코니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 공항에서의 소동을 떠올리면 여전히 감회가 새롭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단호했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내 대답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이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일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란 두 독립적인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무한정 맞추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수행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동 성장이다. 만약 상대방이 관계를 위해 변화하고 노력할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인내와 희생도 헛될 뿐이다.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오히려 그 관계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해결 방식도 달라야 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며 소위 화목을 위해 끝없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이다. 먼저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존중도 얻을 수 있다. 오늘은 나와 박지훈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다. 우리는 다시 몰디브로 가기로 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봐준 그곳에서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출발하기 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굳건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여자. 바로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다. 공항에서 용감한 선택을 했던 그 서연이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박지훈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거대한 무리도 탐욕스러운 눈빛도 도덕적 압박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두 사람과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소중한 사랑만이 함께였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상쾌했다. 앞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허니문 함정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나 또한 희생자에서 내 인생의 주제자로 성장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친구 소유리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그녀의 결혼식에서 나는 신부 들러리로서 축사를 했다. 모든 여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초라하고 억울하게 만든다면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많은 여성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여성의 독립과 자아 성찰은 이미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위 전통이나 효도를 위해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권리가 있다. 그 공항에서의 소동은 내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했지만 그 의미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그것은 내 결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구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박지훈을 깊이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 이 자기애는 우리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런 사랑만이 진정으로 오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만약 당신도 혼란스럽고 억울하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공항에서 용감한 선택을 했던 그 서연이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믿으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생은 깁니다.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 그 누구도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을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기를, 모든 용감한 선택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각성, 성장, 그리고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강합니다.